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 오후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변론 기일이 다시 열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헌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7차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 등에 대해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각각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기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네, 예정된 변론 기일은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이렇게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헌재가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후로는 아직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헌재 관계자는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수시로 모여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8차 기일에도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이번 주에 종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는데요.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 기일에서 추가 기일 지정 여부나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 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탄핵 심판에서 증거 법칙을 완화 적용한다는 헌재 방침에 거듭 반발했습니다. 증인들이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 측은 또 헌재는 증거 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확립됐다는 입장이지만 그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까지 증거로 채택했던 건 잘못된 전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검찰 피의자 조서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그 이전의 선례를 들어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면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그 성격에 맞게 형소법 규정을 완화 적용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헌재 관계자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서는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소법과 민소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했고 본인이 조서의 날인, 간인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 요건을 갖췄다면 수사 기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건데요. 헌재는 또 증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심판정에서 이루어진 증언 내용이 다른 경우엔 재판부에서 어떤 쪽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죠.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가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합니다. 헌재는 애초 지난달 한 차례 변론을 거친 뒤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 적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사자인 최대행 측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변론 재개를 거듭 요청하자 헌재는 선고를 미루고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일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데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등 청구 자체의 적법성이나
마 후보자 임명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최소 30조 원 규모 추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소환제도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반성과 자기 성찰은 없고 집권용 부도수표만 남발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쿠데타로 표현하며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앞으로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헌정수호 연대를 구성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정치개혁 방안을 나열했는데요.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소개하지 않았지만 국민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제시하면서 중도 의원 확장을 노린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이 대표의 상징이기도 한 기본사회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는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누고 공정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라며 성장과 회복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주 4일 근무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추경이라며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도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이 필요하다며 AI, 바이오, 문화 콘텐츠 사업의 발전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국 현안에는 극단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다며 정치의 사명인 국민 통합의 책무를 지키겠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 직접 비판은 최소화하고 성장과 중도 확장, 실용주의에 초점을 둔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여당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연설 직후 국민의힘은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는 연설이자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잘사니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내놓았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잘사니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뻥사니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여당은 이 대표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집권을 위해 사실상 부도수표를 남발한다는 식의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매 특허인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가경입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내일 여당목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으로 친기업을 외치며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드는 꼴이라며 자신이 채식주의자라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연설에서도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경제성장의 적임자는 여당이란 점을 강조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도 함께 지적할 거로 예상되는데 특히 한덕수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리라고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여야는 오는 12일부터 4일 동안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 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전직 대표를 포함한 친윤계 의원 5명이 조금 전 11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박성민, 정점식 의원인데요. 여당 안에서는 지난 3일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7일 윤상현 의원에 이어 3번째 접견입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진급 의원들이 이렇게 거듭 윤 대통령을 접견하는 데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됩니다. 이에 대해 지도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간적 도리 차원의 접견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한 비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안쓰러우면 아예 거기서 살면 될 것 아니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측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 이후 정치인 접견은 최소화할 거라고 선언해서 접견 논란은 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며 윤석열 정부 탄생에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다수가 임명에 찬성했고 윤석열 후보자만 검찰개혁을 지지해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선택하게 된 거라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검찰 수사를 보면서 사람을 잘못 썼다는 후회를 했지만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사권이 없어 해임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세력을 전부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망상의 병이 깊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으로 상정이 무산됐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오늘 오후 다시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가 열리는 14층으로 몰려들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을 틀어막은 채 점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오늘 인권위에서 논란이 된 안건을 재상정한다는 거죠?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 심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안건에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해온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내란 옹호 안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인권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안건 대표 발의자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달 20일 해당 안건의 심의를 시도했지만 직원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네, 회의 개최를 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모여들었다고요? 네, 회의가 열리는 14층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들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권위와 경찰 측은 충돌을 우려해 퇴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들은 14층 입구를 틀어막은 채 덩치 큰 남자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지지자들의 추가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마다 신원을 확인해 인권위 직원이나 경찰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권위 내부에 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건물 도면까지 공개됐고 인권위 직원들에게 위해를 끼쳐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 과격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탄핵 찬반 단체들도 인권위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1시 반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 한개 기동대 60여 명을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경찰은 유사시 추가 투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위 내부에도 인권위에 공식 지원 요청이 있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전남 여수 해상에서 대형 어선이 침몰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죠. 해양경찰이 바다에 가라앉은 선체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남 여수 해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해경이 사고 이틀째 이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후로 그러나 실종자 5명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안타깝게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수중까지 입체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이틀째가 되면서 수색 범위도 대폭 늘어난 모습입니다. 선체의 위치와 해류 등을 고려해서 해상 가로 83km, 세로 64km 반경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모두 6개 구역으로 나눈 해상 수색에는 경비함정과 해군함정, 민간 어선 등 40여 척과 항공기 9대가 동원됐습니다. 침몰한 어선은 사고 지점과 370m 정도 떨어진 곳 수심 80m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군도 수중 무인 탐지기를 투입해서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승선원 14명 중에 현재까지 실종자는 모두 5명인데요. 이 가운데 한국인이 3명이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인이 각각 1명씩입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66살 선장 등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승선원 가운데 4명은 검시 결과 익사로 추정이 됐고 어제 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어제 저녁 추가로 발견된 선원은 오늘 검시를 거쳐서 가족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사고 선박 생존자는 진술에서 배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밖으로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왼쪽으로 뒤집혔다고 했는데요. 해양경찰은 사고 어선이 조난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급격히 기울어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톤급 이상의 대형 어선이 2.5m 파도에 전복해서 침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기상 악화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경은 선체 수색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사고 원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기상 상황에 따라 이 선체에 잠수부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선체를 인양하는 것도 선사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해양경찰서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최근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처럼 잇따르면서 정부도 꾸준히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어선 사고 사망 실종자 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해마다 2,000건씩 일어나는 어선 사고는 전체 해양 사고의 65%를 차지합니다. 사망 실종자 비중도 높아 한 번의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무색하게 지난해 전체 어선 사고 사망 실종자는 119명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52% 늘어난 수치로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제주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갯바위에 자초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한 달 남짓 만에 벌써 2자릿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심해지고 어업인은 고령화되며 어선 사고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전담조사 규모를 키우고 구명조끼 착용 규정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로 되어 있는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금년도 2명 이하 승선 어선부터 의무화한 후 중장기적으로 모든 어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하지만 정부 발표 후 불과 닷새도 되지 않아 또다시 어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 관세 부과에 대응해 보복 관세 조치 시행에 나서면서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조만간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나라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예고한 대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LNG의 15%,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의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겁니다. 텅스텐을 포함한 희귀금속의 수출을 통제하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 관세 부과에 중국도 보복 관세 시행에 나서면서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2,964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본 미국의 입장에선
이번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의 관세 대응 예고에 괜찮다고 말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fine. It's fine. We're going to do very well against China and against everybody else. No, we'll speak to them at the appropriate time. I'm in no rush. I'm in no rush. 지난 3일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의 통화 이후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한 만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에 타격을 우려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펜타닐 불법 유입을 부추긴다는 미국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패권 경쟁 상대국인 중국이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中方采取的措施是维护自身正当权益的必要之举。贸易战、关税战没有赢家，施压威胁对中国行不通。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율을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초 상대국의 관세율에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오늘 친윤계 의원 5명이 지금 윤 대통령을 접견을 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정리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오늘 대통령님의 말씀 중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그리고 의원과 각 당협은 지자체와 잘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잘 계시고 잘 지내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이 이런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대략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대표님, 어제 중대구역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고 하기는 그런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다는 뜻을 저희들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나요? 또까지 또 다른 말씀도 방금 제가 드린 말씀으로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대표님, 대통령 내일도 탄핵 심판 예정돼 있는데 최근 진행되는 탄핵 심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 뭐가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번 계엄을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이 계셨는데 매우 저희들이 듣기에는 매우 타당한 절차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 대표 연설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내용으로 그런 말씀은 나눈 바가 없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맞습니다. 네,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 대통령을 접견으로 하고 나오는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3일 그리고 7일에 이은 여당 의원들의 3차 면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기현 전 대표의 발언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대통령이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그런 전언을 전했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그 청년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변 시위대의 소리가 조금 함께 전해지면서 오디오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청자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아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언급과 관련해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상황 파악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미일 정상회담 동향과 디지털 분야 주요 통상 현황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이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외교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거대한 부동산으로 본다며 재건을 위해 중동 국가에 일부 영토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의 가자 구상으로 휴전 협상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아랍 국가 정상들은 오는 27일 만나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박용진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를 가로지르는 넷자림표랑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북부 고향으로 돌아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군의 철구는 지난달 19일 하마스와 체결한 휴전협정에 따른 것인데 이스라엘은 2단계 휴전협상을 위한 대표단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휴전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으로 더욱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구상을 더욱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And think of it as a big real estate site, and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own it and will slowly, very slowly, we're in no rush, develop it. 그러면서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해 일부 지역을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자 주민들을 보호하고 개별 사례 검토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시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 이집트 LCC 대통령과도 여러 번 만날 거라면서 자신과 대화한 뒤엔 가자 주민 이주를 수용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이스라엘만이 신선한 아이디어이자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며 실행에 옮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Together with President Trump, we can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We can get more peace agreements. We can have a broader and lasting peace. 이런 가운데 아랍 국가들은 이달 말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심각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등 친윤계 의원 5명이 이제 윤 대통령을 접견했고 조금 전 김기현 전 대표의 말을 들어봤는데 윤 대통령의 좀 말을 전한 거에 따르면 청년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다행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헌법법인의 권한 행사라고 설명한다라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을 다시금 전한 것 같습니다. 좀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전달한 메시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였고 그다음에 청년들 좀 잘 챙겨라. 최근에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젊은층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독려해달라라는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한 거는 그냥 인간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으나 국민의힘이 마치 그 본인의 당의 총재가 지금 구치소에서 어떤 수감 생활을 해서 면회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당정 분리가 당연히 됐겠죠.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지도부부터 중진부터 가서 듣고 오는 거는 지자체와 협력해라, 나라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해라. 이런 것은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한테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가는 의원들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당에 대한 운영까지 개입하는 모습들,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의 계엄령에 대한 어떤 반성은 없고 그냥 현재 그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민의힘이 지금 방문하는 것들이 계속된다면 정치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그런 좀 판단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접견 이후 의원 접견은 그만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접견은 좀 어떻게 의미를 봐야 될까요? 아마 오늘 접견까지가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오늘 5분 정도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윤 대통령 면회를 가실 만한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거의 동일합니다. 계엄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관련 어떤 재판이라든지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은 그 행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사 과정에서 있었던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군에 진입했다는 여러 상황들,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파하는 것은 지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2030에 대해서 이 나라의 중심이 되줘서 반갑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최근에 2030 특히 이제 남성들을 중심으로, 젊은 남성분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무리한 이 탄핵 몰이라든지 내란 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대구 등 그 탄핵 반대 집회 소식도 윤 대통령이 분명히 들었을 텐데 오늘도 어김없이 청년을 언급했어요. 청년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으로 청년들을 걱정한다면 12.3 비상계엄을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나라를 예를 들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근간을 흔들어가면서 거의 대한민국이라는 미래를 멈춰버린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청년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가 좀 참고 이걸 정치로 잘 풀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잘 열어줘야겠다 하는데, 지금 12월 3일부터 거의 근 2달, 3달이 이제 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미래는 암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어떤 탄핵의 계엄인지 계몽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헷갈리기 시작했고, 예를 들면은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세력에 있어서의 젊은 어떤 그 극성 지지층에 포함되냐 마냐 해서 인생을 망치는 상황까지도 오는 그런 지금 현상인데, 과연 대통령이 본인이 망가뜨려 놓은 이 나라에서 청년을 걱정한다. 거의 의료 대란을 본인이 계속해서 수습하지 못하면서 의료 현장은 어떤가요? 이렇게 걱정하는 거랑 거의 맥락을 같이 해서요. 굉장히 좀 이게 언어도단적이고 앞뒤가 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뭐 국민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옥중 정치로 청년 등을 비롯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옥에 계신 분이 뭐 선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본인을 접견하러 온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몇 말씀 드린 건데 그것이 전달됐다고 해서 내란 선동이 된다면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불편함을 느끼실 국민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내란 선동이라는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언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2030의 삶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망쳐놓고서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방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왜 그럼 젊은 분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하고 민주당의 이러한 거친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이 지점을 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퍼주기, 포퓰리즘에 근거한 여러 정치 행보를 보였던 것이 결국 피해는 젊은 세대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퍼주고 나면 누가 그 돈을 일해서 벌충을 할 거냐. 그 자각을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못 보고 이걸 단순한 정치투쟁, 어떤 이념적인 어떤 움직임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의 앞날은 밝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인사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최근 그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되면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박현수 지금 이제 행안부 경찰국장, 서울청장 지금 직무대리 발령이 됐는데 예. 지금 직무대리를 안 치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이고 박현수 경찰국장은 지금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당시에 얼마만큼의 깊이 관여 있는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데 치안정감 자리가 굳이 지금 대행이 치안정감을 임명해서 대행으로 앉힐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 자체도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류를 하면서 그 경찰에 있어서의 시급하지 않은 치안정감을 승진을 시켜서 임명한다는 거. 이게 예전에 이 분이 그 뭐 윤석열 대통령 인수에도 있었고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용산과 가까운 라인인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파격적 인사를 하는 것들은 향후에 있을 어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내란 수사 그리고 국수본에 대한 경찰 인사까지 고려한 좀 무리한 인사가 아닌가라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 사람이 임명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들여다봐야 되고 최상목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런 의사가 전달됐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정당한 인사였는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라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일각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일단 그 치안정감 정원 관련해서 박현수 직무대행 임명한 것에 대해서 뭐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인사를 한 거다. 이 지적을 하면서 뭐 조사를 해봐야 된다. 민주당 엄청나게 지금 한가한 겁니다. 뭐 경찰청장 정도급도 아니고요. 서울청장의 직무대리를 임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영어의 몸에서 헌법재판에도 임해야 하고 본인 그 내란죄 재판에도 곧 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 정도 직급의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구치소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연한 얘기를 민주당이 마치 본인들이 이제 집권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꾸만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당 이제 대선 경선 관련해서 예.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발산할 거다. 일단 탄핵이 안 됐으니까 제가 가정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그럼 이제 대선 경선이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이 탄핵의 이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상계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판단하는 저희 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시는 국민 그리고 당원들이
또 적절하게 각자 판단을 내리실 텐데 그것은 탄핵 이후에 벌어질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볼 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경찰청의 이제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행이잖아요. 이게 참 의아한 게 지금 현재 서울청장이 이 수사 기소 중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사 기소 중일 때는 그 직을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안 정감 자리는 그 TO라고 하죠. 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박현수 이분을 치안 정감 내정자의 신분으로 해서 서울청장의 직무대행을 맡긴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치안 정감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나라 자체가 비상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치안정감 자리를 제대로 주지도 못한 상황에서 치안정감 승진 예정자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앉혔다.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상한 인사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 들려오는 것들은 확인해 봐야겠으나 공직기강에 있어서의 인사검증에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석연치 않으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결정 자체가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다른 사람의 뜻인지 그 대통령실에 있는 그분의 뜻이 구치소에 있는 그분의 뜻인지는 한번 봐야 될 좀 미심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 도대체 박현수 직무대리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만 이 정쟁거리를 찾는 건데 정식으로 임명을 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직무대리예요, 직무대리. 언제든지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얘기할 지금 상황이냐. 제가 그래서 민주당이 한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지난 주말 동대구역 앞에 무려 5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마이크를 잡으면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는데요. 민주당은 극우 세력의 준동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고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신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지금 전체적인 극우 세력의 어떤 준동에 의해서 그 선동가들이 지금 나와서 연설하는 걸 보면 보수주의 가치가 아니라 극우의 가치죠. 이 극우의 가치라는 것은 나치즘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파시즘에 가까운 논리들을 펴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동원체제를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 선택에 의한 이러한 것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극우에 의한 선동에 의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서 대변인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정말 추웠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동대구역 쪽에 무려 5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려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네. 야권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동대구라면은 이제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고 최근에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는 지지층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성조기를 드신 분들에게는 성지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방에 가서 한 5만 명 모였다면 저는 많이 모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20-30만은 모여야죠. 대구 인구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의 많은 부분들이 내란에 준하는 것들로 지금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고 법률적 대응을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여론전을 통해서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행태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허락하는 민주 법치주의의 어떤 이 질서를 지켜가는 시민들인가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재현된다면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보수라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영속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한길 씨를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분은 한국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강의하는 거 보면 강의 안 노트를 보지 않아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말을 참 재미있고 시원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예.
보면 부산부터 여기까지 원고를 들고 있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본인의 머릿속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원고를 써준 걸 그대로 읽는 거는 얼굴마담입니다. 스피커. 아까 맥락이 구치소 2030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2030이나 젊은 층을 견인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하고 다른 결의 사람이 와서 우리가 동조해줘. 근데 스타 강사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환길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오면서 우리가 통상 촛불이 꺼지기 전에 활활 타오르거든요. 꺼지기가 다 됐구나.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졌구나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강력한 세몰이의 집중도라 그 정도밖에 저는 분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전한길 씨의 이런 행보가 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일부 의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하는 저 집회에 참석을 하고 부산, 대구 꽤 많은 분들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서는 극우의 준동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폄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에서 장애 집회한 게 몇 번이냐, 얼마나 더 많이 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봐요. 일단 집회에 이제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다는 것이 중요하고 전한길 씨가 계속 언론에서 주목을 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를 봐야 합니다. 지금 계엄 정부 시작된 지가 2달이 넘었는데 초기에 한 2, 3주 정도는 거의 탄핵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 계엄에 대해서 이제 내란죄 수사도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셌었는데 왜 요즘에는 그 의견들이 거의 반반 정도로 탄핵 찬반이 나뉘고 또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것들도 나뉘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헌재에서의 여러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마치 집권한 듯이 12월 3일 이후부터 거칠고 조급하게 밀어붙였던 줄탄핵의 결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방금 박성준 의원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렇게 품격 높다고 볼 수 없는 언사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파시즘, 나치, 준동이라는 얘기는 벌레가 꿈틀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 진영을 멸칭으로 또 모멸감을 주면서 뭔가 논평을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민주당 수를 앞세워서 정치하는 거 그만하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좀 보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인데, 이것을 마치 대구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나왔다느니 원고를 보고 얘기하니까 스피커라든지 이런 정도의 얕은 비판으로는 국민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전한길 씨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내란의 주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본인들끼리 모여서 본인들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비판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체의 지성을 관통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치, 관행, 관습, 지성, 합리, 논리, 상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지금 내란의 행태들이 전 세계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고 대통령 자체도 헌재의 변론 속에서 선관위 내가 군을 투입시켰다라는 것이고 많은 장군들이 정치인을 끌어내서 감금하라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나는 안 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러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야? 라는 탄핵 공작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 가서 전한길 씨는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다. 그다음에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잘못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성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의 어떤 지지와 성호와 환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저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가 사이비 정교화되는 과정을 보고 있어서 씁쓸하다라는 것이고 전체 말하는 발언들이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인데 정말 본인들도 정말 이 비상계엄을 내라는 생각 안 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박수를 쳐주겠으나 절대
그럴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지난 여의도 집회 때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이제 참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 1일 부산 집회 때는 4명이 참석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10명 넘게 참석했었단 말이죠. 앞으로 집회가 조금 더 가열이 되면 지도부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지도부는 이 장외 집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은 발언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예. 지금도 그 11분의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간다고 전제를 하고 지난 주말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개인 자격이라는 의미는 이것이 저희 당의 어떤 전체적인 공식적인 어떤 정치적인 방향과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거지,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 당에 참석하신 의원들의 생각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전한길 씨 등 이런 장외 집회 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다 동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렇게 밖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을 제도권에서 활동해야 될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 또한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에서 열기를 발산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응답에 어느 정도 국회의원으로서 또 응답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저 자리에 참석했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한 사법적인 잣대가 들이대지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너무나 과하게 대통령을 공격해서 결국 지금 영어의 몸에 처지가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작업, 그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 시민단체가 그 전한길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내고 전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의 신속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더라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뭐 당이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고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한길 씨 개인을 감싸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계엄령 발동 이후에 내란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라고 아예 정의를 내렸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주장, 예를 들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에 동의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 무조건 내란 선동이라고 정의를 지은 다음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면서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조금의 얘기도 있다 하면은 개인 카톡도 검열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큰 역풍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한길 씨에 대한 이 고발 조치는 당연히 빨리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전한길 씨 개인에 대한 그런 보호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돌아오는 주말에는 광주에서 전한길 씨 등이 참여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지금 예고된 상태고, 광주시장은 집회를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공방이 가열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고요. 그 첫 번째 순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 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진이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 중도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면서 변신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오늘도 회복과 성장을 발표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이제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 그러니까 비전. 민생을 위해서라면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념적 대립을 버리자.
어떤 정책이든 민생을 위해서라면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이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서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망상에 빠진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어떤 보수층과 윤석열 대통령의 좀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왜 그동안 12월 3일 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여당 정치인인 한동훈 전 대표까지 어떤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해서 체포 대상으로 삼았을까?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돼 버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발언들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이미 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다고 제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A, B, C, D, E, F까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국가에 대한 정책 비전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살지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는 여당을 비판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비전을 제시했고 뭐 어떤 이들은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한 어떤 그런 사안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좀 손잡고 잘 사는 길로 가보자라고 하는 좀 쉬운 말로 우클릭, 단순한 우클릭 중도 실용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치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무력으로 푸는 것들.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비극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 먹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우클릭 행보가 중도 외연 확장에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잘사니즘 저희는 환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잘 사라고 제가 생각이 나죠. 완전히 우클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믿게 하려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파업을 행한 노조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에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반도체 관련해서 52시간 유연화하자 이 얘기도 지금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했다가 또 못하겠다는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국회의원 관련해서 국민 소환제 얘기했습니다. 그거 지난 7월에 작년 7월에 저희 당 전당대회 할 때 한동훈 대표가 당시 후보가 주장했던 것과 내용이 그냥 동일합니다. 저희 입장에선 환영할 수는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행동,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서 본인 체포동의안 그 전국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단식하면서 버텼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를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우클릭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우변침은 지지자들로부터 신뢰성만 떨어뜨리게 하고 중도에 계신 분이 귀 기울이게 하는 효과는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민심이 어떤지 좀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지지율 결과부터 좀 그래픽을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정권 교체에 찬성한다 49.2%, 정권 연장에는 45.2%가 답을 했습니다. 지금 3주째 박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2.8, 더불어민주당 40.8%로 두 당 모두 지난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서 조금 소폭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박빙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대선처럼 또 박빙의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던데요. 근데 늘 이게 한국 정치사는요. 1대1 구조에서는 늘 박빙의 구조입니다. 예. 51대 49 싸움을 해왔고요. 네. 원사이드에 갔던 게 몇 차례 되지 않아요. 특히 진보 진영 내에서는 진보가 우위를 점하면서 대선을 치렀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기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50%를 훌쩍 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 초반에 당선을 이루었고요. 이번에도 그런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는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얼미터도 좀 보고 왔는데 모든 지표가 지금 이 보수 쪽에 위기가 오면서 탄핵 정국에 대한 어떤 과표집은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과표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들여다보면 진보 보수 중도를 봤을 때 보수 진보가 극명하게 양쪽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보와 보수를 떼내고 중도층만 딱 이렇게 떼서 보면 한 6대 4 정도, 6.5대 3.5 정도의 표집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 수치로 다 합산해서는 붙어 있는 수치지만
지금 그 대권이라든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중도 민심은 아직은 이 탄핵을 한 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지 않고 있고 정권 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민주당의 안심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지금의 현 상황의 여론조사에 안심하고 편승해서 계속해서 이 국정의 혼란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탈피해야 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변인 어떻게 추이 보고 계십니까? 네, 추이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이 비율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좀 정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 저희가 잘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보는 게 아니고 대중들이 이 유권자들이 어떤 면에 민감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천착을 하는 분위기인데 결국 비상계엄의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처음에 인식을 하셨다면 지금은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회고적으로 전국 상황을 분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180석, 야권 전체가 따져보면 192석을 갖고 있는데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일이 뭔가 윤 대통령 지금 2년 반 지난 상태에서 탄핵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윤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도대체 국회에서 얼마나 많이 국정 운영을 방해를 했던가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이제 꽂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어떤 이러한 오만한 태도, 수적 우위를 가지고서 이거 뭐 거의 집권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 되풀이한다면 저 수치는 언제든지 또 변할 수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늘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측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으로 민주당이 도대체 한 게 뭐냐? 윤석열 정부만 괴롭히고 여당만 괴롭히지 않냐 하는데 우리는 하나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의석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죠. 전반기 때 183석도 국민들이 선택했고 22대 총선에서의 180석, 192석의 진보진영의 거대 의석도 국민들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리가 없어 부정선거 때문에 이래 라고 해서 이 지경이 된 것이고 예를 들면은 거대 의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관을 쓸지언정 의석에 대한 어떤 그 평가라든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지시한 거는 국민이지 않을까라는 점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 그래픽으로 본 것처럼 차기 대선 범진보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0.8% 그리고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가 25.1%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게 잘못이다라면서 이제 인사에 실패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정치에서 떠나겠다고 하신 분이 자꾸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코멘트하기도 좀 부적절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이 시점에서 본인이 5년 전, 6년 전에 행했던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누구를 향해서 이런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느끼는 어떤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저에게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 검찰총장을 임명을 안 했다면 정권도 뺏기지 않았고 지금 이런 상태도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그런 가정은 부질없죠.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뭐 조국 장관도 임명을 했었던 거고 윤석열 총장도 임명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주어진 대로 가는 거지 5년, 6년 지나서 이제 와서 내가 그건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국민적 신뢰가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 신뢰감만 깎아먹는 아주 가벼운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말하게 됐는데 어떻게 좀 의미를 읽으십니까? 이재명 대표 외에 경쟁자가 없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도 그걸 압도할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독보적인 어떤 지지를 당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복귀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이 내란 사태를 앞두고 분열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우려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여론 추이 자체가 이런 내란 사태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어떤 압도적인 국민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게 정말 민주당의 국민적 신뢰를 통해서 집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에서 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러려면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국정의 미흡함과 내란에 이르는 과정까지 내가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책임론을 내가 인정해야만 지금 오랫동안 당내에서 갈등의 요인이 됐던 대선 책임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 당신들은 문재인 정부 책임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주장이고, 또 반대 급정에서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만의 책임이냐,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논박으로 또 제2라운드가 붙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그만 싸워라. 내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니까 나에게 화살을 돌리고 당신들은 더 크게 하나 돼서 제발 이번에 내란 사태를 잘 수습하고 새로운 이 정부를 구상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서 하나로 통합해라. 저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한파가 점차 약화하면서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올해 달맞이는 강수 종료 시점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추위의 기세가 한결 누그러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었던 강한 한기가 물러나면서 오늘은 어제보다도 한파의 기세가 더 꺾인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7.5도 정도로 지난주에 비해서 3, 4도나 높았고요. 오후부터는 영상권으로 기온이 올라섰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영상 6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파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영상 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요일인 모레가 정월 대보름이죠. 곳곳에 이제 달맞이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눈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달맞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정월 대보름 달맞이는 눈과 비가 그치는 시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월 대보름인 수요일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 새벽부터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새벽에 눈이 내리다가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비로 바뀌어서 오후 늦게 북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밤사이 달맞이는 중부 등 일부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강수구름이 실제 유입돼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동안 날씨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달맞이 계획하신다면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날 서울 아침 기온 영상 1도, 낮 기온 영상 6도 정도로 큰 추위는 없겠고요. 서울 기준 대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5시 46분,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은 밤 10시 53분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연애 관계를 가장하며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를 대신해준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수법이 교묘해져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A씨는 얼마 전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소개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며 돈을 많이 벌게 해줄 테니 코인에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대표 이사이다. 손자 재벌이다. 이러면서 자기 전문 코인 주식 트레이더인데 나랑 놀면은 나랑 사귀면은 1억 만들어줄 수 있다.
대신 투자해준다는 말에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모은 돈과 부모님이 넣어준 적금까지 1,900만 원을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남성은 대신 코인 거래를 해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A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유심을 받아갔습니다. 또 차 사고가 났다거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해외 거래라 시간이 걸린다고 핑계를 대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수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넸지만 이후 남성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속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돈 벌써 주고 나서 한 하루 이틀 뒤에 막 자기 벌써 1,400만 원인가 벌었다 이러면서 약간 안심시켜주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대부분 A씨처럼 20대 여성이었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있었는데 이들은 사기 혐의로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연애 빙자 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신고 건수는 1,265건, 피해 규모는 675억 원에 달합니다. 그루밍 작업을 하는 거고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너 굉장히 예쁘고 너 정말 너 괜찮고 너 대단하고 너 뭐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뭐 어쨌든 기술자들인 거잖아요,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왜곡된 시선이 두려워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며 심리를 조종하는 범죄 특성상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수천 명에게 접근해 평균 연이자율 1,002%의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6천만 원을 빌려주고는 보름 만에 이자만 5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이 한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6천여만 원을 빌리고 14일 만에 이자만 5천여만 원을 낸 사람,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빌리고 하루 만에 이자만 54만 원을 갚아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은 연이율로 환산하면 평균 1,002%, 최고 2만%에 달하는 고금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주식으로 하루에 전화가 200통, 300통씩 와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경찰은 조직원과 대포폰 대포통장 공급업자 60명을 검거하고 51명을 불구속, 9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하고 의뢰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 성행위 영상 등으로 협박하며 1억 9천만 원을 챙긴 채무 종결업체 대표 등 5명도 적발됐습니다. 내가 핸드폰 좀 보면서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것들 다 촬영을 하죠.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또 신고 취소를 강요한 사실도 있었고. 경찰은 불법 대부업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부업체에서 지인 연락처와 신상 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중앙동의 금은방에서 한 남성이 금목걸이 등 귀금속 2,700만 원어치를 훔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40대로 추정이 되는 이 남성은 금 수천만 원어치를 사겠다며 종업원을 속이고 귀금속을 챙겨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여수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어선 침몰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사고 어선의 위치와 해류 등을 고려해 해상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구역을 6개로 나누고 가로 83km, 세로 64km 반경까지 넓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 액체 화물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현재 진화 중입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1명이 다치고 1명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0분 만에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과 함께 상호 관세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중국도 오늘부터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보복 관세 시행에 나섰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 경제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이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면 되나요? 일단 이제 미국이 10일부터입니다. 현지 시간 10일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각각 이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미국의 제조 부활과 그리고 이제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 안보나 이제 어떤 경제적 자립을 이유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할 수 있는데 특정 수입품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법조항입니다. 특히 이제 이 US 스틸,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철강 업체인데 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32조를 다시 꺼내 들었다라는 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득을 보는 모든 업종, 모든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이제 우리나라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악영향을 많이 줄까요? 트럼프 행정부, 일기 행정부에서도 똑같은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일기 때도 당시에는 철강은 25%, 알루미늄은 10%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후 협상을 통해서 관세 부과한 이후에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에 대해선 면세 할당량을 부여해서 이 할당량까지는 이제 무관세로 수출해도 좋다. 네. 할당량을 부과했고 당시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쿼터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이제 수용한 바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알루미늄까지도 모두 25% 관세를 높였고 우리나라가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기준 철강 전체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13%. 강관의 경우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알루미늄도 지금 물량 기준 거의 20%가 넘게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산 제품의 이제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워낙 높고 기존의 이 쿼터제 수출 제한까지 이제 적용받고 이런 가운데 또 한 번 이제 관세 부과를 받게 됐기 때문에 뭐 국내 철강사들 현대제철이라든가 뭐 포스코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가 되고 특히나 이제 지금 철강 산업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대체 시장 확보도 쉽지 않아서 수출 감소와 가격 하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말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도 예고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매기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일이나 12일에 지금 상호 관세를 발표할 건데 이건 즉시 발효가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보편 관세는 뭐고 상호 관세는 뭐냐 차이점이 보편 관세라는 건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관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똑같은 관세율을. 상호 관세라는 건 상대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관세율을 차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국이 10일부터 이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다라고 하면 추가로 이제 중국만 타겟으로 해서 또 다른 차별화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제 협상 여부에 따라서 관세를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그 상호 무관세라고 좀 말할 수 있는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무자가 빠질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가 거의 80조 원입니다. 미국의 적자상이 8번째 국가로 지금 랭크가 돼 있는데 그래서 관세라고 읽고 청구서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이시바 일본 총리가 지금 미국으로 갔어요. 네. 지난 주말 협상을 했는데 1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1,460조 원 통 큰 선물을 했죠. 그러면서도 상호 관세 유예에 대한 확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1년 동안 80조 원 이제 무역 흑자를 봐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지? 사실은 일본처럼 대미 투자 더 늘리고 에너지 수입을 더 확대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조 원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의도는 뭐냐?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인 고용해서 미국에서 물건 만들어 팔면 관세 없다라는 겁니다. 구태여 이제 보조금 줄 필요도 없고 수입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에 와서 공장 투자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트럼프가 구상하는 큰 그림. 이른바 이제 제조 부활이에요.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라는 격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나 이제 철강, 알루미늄 이 추가 관세는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앞서 제가 이제 FTA 때문에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별개입니다. 예. FTA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또 어떤 국가가 타깃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베트남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베트남이 의외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국가 상위 3위에 들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 한 180조 원 이상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얻고 있는데 이게 상호 관세 부과의 첫 타겟 이미 1위 중국, 멕시코는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은 3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중국을 대처하는 제조업 허브로 미국이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베트남을 언급했어요. 네. 베트남은 제2의 중국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한 바가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환율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불공정 무역 등을 이유로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고 보면 1위, 2위, 3위까지 다 내려왔어요. 네. 그 밑에 있는 국가들 따져보면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대만이 남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미 흑자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제 한마디로 이제 청구서가 좀 날아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네. 베트남을 놓고 제2의 중국이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베트남이 만약에 타깃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 대한 어떤 타격도 예상이 되죠. 아마 베트남 여행 가시면은 아마 삼성전자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습니다. 네. 거기 이제 스마트폰 단말기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베트남인들이 취업하고 싶은 직장 1위가 한국 기업이에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상호관세 타깃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가 버티고 있는 베트남 생산기지를 이제 타겟으로 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을 피해서 베트남을 생산 허브로, 글로벌 생산 허브로 활용하면서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상당수의 가전제품이 지금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높일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미 이제 수출 비용이 더 늘어나고요. 또 베트남 내 생산과 투자를 좀 전략적으로 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 그동안 이 중국을 피해서 상당히 베트남, 인도 등지로 옮겼는데 그걸 또 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 기업들이 대응 전략 마련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비관세 장벽 개편을 압박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상당히 좀 높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무역 적자 축소와 더불어서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이제 내세워서 기존의 협정은 불공정하다. 우리가 이제 1기에도 경험을 했어요. 1기에도 이제 나프타라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바뀌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기 때 이제 철강, 자동차 부분을 상당 부분 양보를 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대미 무역 흑자 8위다라는 점을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은 업종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핵심 산업으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럼 무역 부분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더 무서운 건 관세가 아니라 이 비관세 장벽이에요. 원천 기술 갖고 있다. 기술 규제, 환경 규제, 또 노동 기준 강화 이런 이제 이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한국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예시로 들면서 상호 관세를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의 70%가 자동차에서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EU에 대해서 이제 보복 관세 대상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산 자동차는 지금 그동안은 한미 FTA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관세 없이 0%로 이제 수출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미국에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한 2.5% 부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상업용 트럭 상용차의 경우에는 한 25%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근데 이기 행정부에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근거로 관세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요. 뭐 직간접적으로 지금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 화석연료 회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 이 배터리에 대한 차별 규제를 좀 강화한다든가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좀 배제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지금 대응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자, 또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제 이 한 달 정도 멕시코와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유예했는데 만만하게 본 거예요. 이 캐나다 부분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든가 앞으로 이제 멕시코만은 미국만으로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흔들렸어요, 멘탈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으면서 한 달 유예를 받았는데 역시 중국은 꼼짝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일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산 석탄이나 LNG에 대해서는 15%를, 그리고 이제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4일이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강화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맞대응 조치이고, 중국은 이외에도 지금 뭐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다든가 탱스턴과 같은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해서는 대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반응도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거든요. 서두르겠다라고 얘기해야지 물밑 협상이 빠르게 진행돼서 한 달 유예든 아니면 서로 뭔가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의미는 일기 때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미중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8명의 증인이 출석합니다. 증인 신문 일정은 이번 주까지만 잡혀 있는데 이달 안에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오는 11일과 13일 7, 8차 변론기일에서 각각 4명씩 총 8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앞서 군 출신 증인들을 중심으로 계엄 당일에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것과 달리 이번 주는 계엄 전후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전망입니다. 7차 변론기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후 2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양측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후 3시 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5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측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지난번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릅니다. 또 지난 기일에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만 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기일이 잡히더라도 조만간 양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최후 진술로부터 최종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에선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전 장관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에 반대했다며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계엄령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의견 표명을 했는지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그러나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되고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이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모든 증언 거부하려고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국민 혼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겁니다.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주 신문과 반대 신문을 2번씩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은 물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장관이 연루된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를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탄핵 심판에서도 침묵을 지킬지 아니면 자신의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입을 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작되고 왜곡된 사실관계에 선동돼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탄핵 심판 진행의 공정성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공판 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라도 법정에서 부인을 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헌재는 이전 탄핵 심판의 선례로 증거 법칙을 완화해 퇴행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이후에 공개된 체포 명단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조작이 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조작서를 일축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YTN에 보좌관이 첫 메모를 보고 이름을 다시 정서했고 자신이 들은 내용을 종이 하단에 추가로 적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본이 없어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나중에 원본을 제출할 것을 염두에 둔 것처럼 원본을 보관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메모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라 다시 알아보기 좋게 적었던 거라면서 당시에는 이렇게 공개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심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14층에 몰려들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옹호 안건 심의가 정상적으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장을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와 경찰은 충돌 우려를 이유로 이들에게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인권위 건물 1층 앞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가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권위 무단 침입과 인권위 직원 공격을 암시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경찰은 경력 60여 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에 종전 관련 세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지원금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 일간지 뉴욕 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이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전쟁을 끝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전임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트럼프는 인터뷰 때 곁에 있던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며 그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ll,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the president, and there are certainly a lot of sensitive conversations going on. We will have our Secretary of State, our Secretary of Defense, our Vice President, our Special Envoy in Europe this week, talking through the details of how to end this war, and that means getting both sides of the table. 이번 주에 한다는 논의는 오는 14일 JD 벤스 부통령 등이 참석하는 위넨 안보회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지원금 회수도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recoup those costs, and that is going to be a partnership with the Ukrainians in terms of their rare earths, their natural resources, and their oil and gas, and also buying ours. 크렘린궁은 양국 정상 간의 통화에 관한 타스 통신의 질문에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미국 정부의 업무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전사자가 속출했던 초기와 달리 실전 경험이 쌓이면서 빠르게 적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기에다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이전까지 받으면서 북한군이 이번 전쟁을 통해 한 차원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포착된 북한군 병사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드론을 발견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북한군은 참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면서 부대 전체가 전멸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낯선 지형과 전투 방식에 5천 명 가까이 전사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대를 2~3명 단위의 소규모로 나누고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전투에 익숙해지면서 드론 공격에 빠르게 적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고도로 숙달된 전투 능력으로 놀랍도록 많은 수의 드론을 격추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무기 성능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확도가 1에서 3km의 초보적인 수준에서 최근 몇 주 동안에는 50에서 100m까지 향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실전에서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며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 기술의 항법 시스템이나 조향 장치가 장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nd in return, of course, what is Kim Jong-un after? A simple matter of food and missile tech, possibly nuclear tech, and that is a relatively easy give for the Russians. 북한군이 쿠르스크 주둔지에서 철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 뒤 투입되거나 아예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그룹 이름을 NJG로 바꾸고 다음 달 신곡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어도어와 법정 다툼이 예정돼 있어 정상적인 독자 행보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0대 소녀같이 풋풋하고 청순한 기존 뉴진스 이미지와는 다른 강렬하고 날카로운 느낌입니다. 멤버들은 SNS에 이 사진을 공개하며 뉴진스 이름의 핵심을 내포한 NJG로 팀명을 바꿨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3, 2, 1. N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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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Z. 통통 튀고 색다른 활동들, 재밌는 거를 많이 해볼 예정이니까. 그러면서 다음 달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NJZ 데뷔곡이자 신곡을 내놓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무대에서 그 처음으로 신곡을 그냥 바로 발표하는 게 어니즈 분들한테 뭔가 좀 특별하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 어두어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언제든 오해를 풀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멤버 부모들이 어두어와 유리한 언론 지형을 문제 삼으며 직접 입장을 대변할 SNS 계정까지 연 만큼 감정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졌습니다. 조만간 양측은 분쟁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 앉아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 기일은 다음 달 7일,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잡혀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본 소송보다 결과가 빨리 나오는 만큼 이 결정에 따라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가능할지 우선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 설 연휴 직전에 개봉한 주요 한국 영화들이 나란히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송혜교 주연의 영화 검은 수녀들은 어제 기준 누적 관객 160만 명을 돌파해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인 권상우 주연의 영화 히트맨2도 어제 기준 총 관객 수 230만 명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승을 부렸던 한파가 점차 약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인 눈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바깥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추위가 확연히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1도를 보이고 있고요. 바람도 많이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니까요. 조금 더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산발적인 눈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 북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낮 동안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2도, 광주 4도, 대구는 5도 등 평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6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월 대보름인 모레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와 눈은 모레 오후 늦게 북서쪽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달맞이는 밤사이 중부 등 일부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